공부라고 그러면 뭐죠? 문제지를 푸는 거죠, 사실은. 문제지를 많이 풀고 또 다양하게 풀고 또 뭐 학원을 다녀서 수업을 듣고 이거를 이제 사실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지를 잘 풀고 입시에서 성과가 나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몇 프로일까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또 성공을 한 걸까요? 이렇게 지금 상위 탑 1, 탑 3 대학 아니면 의대를 가야지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한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인지교육적인 여기서 말하는 공부, 문제지를 잘 푸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암기력하고 계산 능력이 탁월한 거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상위 1%의 위너와 나머지는 루저가 되는 이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정의를 바꿔서 배운 것을 익히는 것,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다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잘 던지는 구종인 서클 체인지업을 익혀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처음에 잘 코치님한테 배우고 그걸 익혀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낸다. 이것도 공부를 잘하는 거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걸로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이것도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IQ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암기력과 계산력의 중심에 그런 능력이었잖아요. 그거를 원래는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낼 것인가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100점을 평균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그걸 했는데 뇌과학에 기반을 해서 뇌의 한 영역이 어떻게 진행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그런 걸 해봤더니 단순히 암기력과 계산력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 능력이라든지 사회 능력이라든지 음악 능력이라든지 공간 능력이라든지 이거를 최소한 지능이라고 하는 걸 뽑아보면 8개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강점 지능을 더 길러주면서 그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혜 영역 부분 같은 걸 해주면 모든 아이들이 승자가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이 나온 게 벌써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학에서 아니면 사범대에서 교육학 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육 현장에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교육의 현실이 여전히 경쟁 위주의 그리고 또 문제지를 풀고 입시적인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만 사실 공부라는 데 함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 그릇이 작다라고 했을 때 공부 그릇이 대부분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문제지를 잘 안 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입시적인 성과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큰 빅픽처에서 보게 되면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 핵심 지능을 길러주고 줄을 세우지 않고 비교를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만의 재능을 찾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하나의 입시라고 하는 하나의 줄 세우기 쪽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거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건 문제집 푸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별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공부 그릇이 작은 애를 어떻게 공부 그릇을 늘려줄까요? 라고 하는 답은 해답은 답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문제집 푸는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고 대부분 공부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지를 풀었을까, 어떤 학원을 보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객관적인 연구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죠. 김희삼
우리 연구원이라는 분이 그 KDI 지금 그 한국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이셨던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해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사교육의 학업 성취에 크게 향상, 이 그래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 꺾어 들어가는 게 아이가 그때 이뤄야 될 그런 학습 인지적인 능력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 1에서 50 정도 가는 데는 사교육을 시키거나 부모가 끌어주면 확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아무리 그 문제지를 풀고 과외를 붙이고 학원을 보내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부분을 늘려주는 게 이렇게 평행선을 거의 가게 돼요. 아무리 투입을 많이 해도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바짝 사실 끌어주는 교육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공부가 약간 그 암기력과 그 계산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학원을 계속 보내고 문제지를 반복해서 풀려고 그런다고 해도 그 능력이 사실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3 때에는 그럼 수능 수준에 조금 높은 그 인지 공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언어 영역은 0.52점, 그다음에 수리 영역은 1.54점, 외국어 영역은 0.35점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암기력과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인지 능력 그 공부 그릇은 이게 늘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사교육 아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그거를 쭉쭉 막 늘려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영역들을 사실은 이제 더 넓혀주도록 그 관심을 갖고 또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교육적인 또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의 그 좀 핵심이 그런 거죠. 이 최승필 선생님이 저랑 마찬가지로 대치동에서 한 10여 년 정도 논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잖아요. 대치동에 처음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영어도 회화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좀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많이 받고 그래서 뭔가 미래의 인재가 되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논술을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논술하고 독서 같은 걸 이제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똑똑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 독해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해라고 하는 부분도 문해력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냥 책에 글자가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그런 독해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분이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소위 말해서 그림책이라든지 학습 만화라든지 이런 거는 가짜 독서라고 하는 거죠. 글자가 없는 그런 내용을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몰입해서 했던 독서 경험을 갖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거는 가짜 독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이 좀 공부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거품 공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영어 교육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엄마표 영어에서 동화책 읽는 거 각종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아이들 영유아 영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툴이나 방법론 같은 것이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유초등 영어 교육을 많이 강화를 했는데 영어 1등급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년 후 지금 이 엄청난 영어 영유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비율이 늘었을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지금 사고력 수학에 창의력 수학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수학 커리큘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연산이나 도형 같은 거 해가지고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가면 삼각함수 지수로 오고 확률 통계 이렇게 하는 거죠. 커리큘럼은 다 똑같아요.
뭐 단순히 초등학교 때 그 이전에 비해서 뭐 이런 융합 수학이나 뭐 창의력 수학 같은 거에서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제 언어 문자가 많이 들어가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배우던 아니면 가베나 뭐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뭐 재밌게 배우던 하여간 중학교 이후로 가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머리 싸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수학적 사고력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지 않으면 수능 수학 이상을 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수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난 뭐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지 좋은 것들이 교재에 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수학 1등급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투입한 그런 자원이나 시간 같은 걸 생각하면 두세 배는 늘어야 되잖아요. 영어 1등급도. 그게 늘었냔 말이죠.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1등급을 받을 그 공부물을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포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렸을 때 끌어주고 당겨주는 교육이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영어로 치면은 뭐그 투부정사의 용법 정도 뭐 이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학으로 보면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내신 문제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풀어줘서 뭐 문제에 대한 스킬을 늘려주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그런 고등적인 내용들, 뭐 수학에서는 뭐 지수로고 이상, 확률통계 지수로고나 쌍학함수 이상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영어에서는 고난도의 독해를 해내고 뭐 언어 영역도 뭐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은 그 어떻게 보면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은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몰입은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몰입이 되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가운데서는 사실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몰입 경험을 통해서 고도의 인지 능력을 사실 길렀을 때 그 수능이나 고등학교 수준에 있어서의 내신이나 수능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사실 입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제 뭐 유초등 때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도 저는 가짜 공부라고 보는 거죠.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입시 현장에서 보면은 뭐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몰입해서 공부했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게 있는 아이들은 이제 뭐 될 수도 있겠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영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그 요즘 영어 유치원이나 동화책 읽는 애들 많은데 중학교 때 가서 내신 중심의 문법 내신 문법 중심의 영어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그릇이 된 애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닌 거다. 이게 이런 사실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만약에 그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녔어도 그냥 뭐 시골에서 무슨 요즘 이제 그런 가정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못 돌봐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셨던 애들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뭐 나중에 도시에 와가지고 공부 그릇이 있는 애들인데 그때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6년을 집중해도 영어 유치원에서 뭐 해가지고 그 했는데 공부 그릇이 안 되는 아이들과 뭐 입시적으로 경쟁을 한다면 후자가 사실은 입시적인 성과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중간층이 무너진다라고 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 별로 공부에 관심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 있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서 공부하는 게 되는데 이른바 관리를 받아가지고 학원에서 뭐 관리를 해주고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그런 중간층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까도 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공부 그릇이 부족한 애 어떻게 끌어줘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 그릇이 부족한 아이들을 끌어주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사실은
그리고 동기부여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좀 이따 그런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네 가지 그래프를 한번 좀 볼게요. A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쭉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치고 오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어 유치원에 지금 뭐 초등학교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저기 하고 명문 중고등학교에 입시 학군 좋은 데 가서 경쟁을 해서 상위권에 유치하고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서 뭐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위 한 10%뭐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입시적인 성과라는 걸 내는 아이들이 10%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여기다가 놓았다라고 해서 이 성과가 낮다는 게 아니라 공부 그릇이 된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대치동이 그 명문대생을 만든 게 아니라 명문대생에 갈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들이 대치동으로 꾸역꾸역 모이기 때문에 입시 성과가 난다는 거죠. 어려서 끌어주고 당겨주니까 어느 정도 따라오는 듯 하다가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되면 이제 이게 시키는 공부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입도 별로 성과가 안 나고 사회생활 나서도 이게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성과가 나는 듯한데 점점 이게 자기주도적인 공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이게 B라고 보고요. 근데 C는 처음에는 뭐 그 아이가 끌어주고 당겨주지 않으니까 별로 잘 못하는 것 같고 따라오지 않은 듯 하다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거나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나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쭉 치고 올라와서 또 이 꾸준히 했던 아이들과 뭐 대입에서 비슷한 성과를 내고 사회에 나가서는 훨씬 더 이렇게 다 치고 나오는, 사실 이런 교육의 모델이 유대인 교육이거든요. 유대인 교육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문제집 푸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 초등 고학년이나 뭐 그때까지는 대부분 뭐 토라나 탈무드 주로 공부하면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지혜 교육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좀 서고 내가 또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진로 적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성과를 내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C의 모델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우리도 지금 서구에서의 뭐 이튼 스쿨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그런 보딩 스쿨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도 대부분 교육 방법이 이거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오전 내내 뭐 스포츠 시키고 뭐 그런 교육만 시키고 그러고 나중에 인지 공부 같은 경우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뭐 인문 고전 독서를 시키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게 이제 사실 서구적인 교육의 모델이기도 하면서 서구적인 이상적인 교육의 모델이기도 하면서 또 인문 고전적인 교육적인 어떤 모델이 사실 이제 C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D처럼 될 것 같은 거죠. 공부 그릇이 작은 아이들은 끌어주지 않았더니 정말 아무것도 지금 성과가 안 나는 듯 하고 대입에서도 별로 성과가 안 나고 그러면 여전히 그런 후회가 들 수 있잖아요. 얘를 좀 더 시켰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럼 어차피 입시 성과가 안 난 아이들은 D나 B예요. D나 B인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사실 자존감에 살아있고 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이들이 D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편입 현장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편입에서도 성과를 낳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걸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 자존감은 지켜진 상황에서 사회에 나오보니까 대학이 뭐 문제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니까 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던 아이들, 군대 갔다 와서 뭐 좀 동기부여가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자기 레벨보다 한두 레벨 올려가지고 뭐 입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린 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약간 좀
실망스럽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공부 그릇이 아이가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거를 뭐 늘려주고 확장시켜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부 말고 어떤 길이 있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공부 말고 다른 길은 아까도 말씀 다중지능적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더 잘하게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 인지 능력이 그런 계산 능력이나 암기 능력, 입시적인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 머리는 좋은데 아니면 그런 능력이 되는데 아이가 좀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잘 끌어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권해드리는 게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초등 고학년 이상이나 뭐 중학교 때 내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수능 문제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능 문제 같은 걸로 꾸준히 해볼 수가 있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시험을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시험지예요. 같은 시험지를 갖고 A와 B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A는 뭐 예를 들어서 50분에 30문항을 풀어야 되는 그런 내신 시험 문제다. 그러면 그걸 딱 그 시험 주어진 환경에서 50분 동안 딱 풀게 해요. 시험 환경에서 이렇게 풀게 하고 그거를 점수를 하나 내놔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그걸 A 점수라고 하나 해둘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쉰 다음에 B의 방법으로 풀어보는데 B는 어떻게 하냐면 오픈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사전을 찾게 하고 그다음 수학은 뭐 책을 보고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냥 공식을 다 보게 해주고 뭐 다른 교과 과목도 뭐 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오픈북으로 인터넷 검색을 가능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고 느리게 해도 꾸준히 그냥 하나 전체를 다 해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얻은 점수가 B예요. 두 가지 같은 시험지예요. 같은 시험지를 가고 A 방법으로 해보고 B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두 가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A를 해봤더니 30점이 나왔는데 B를 해봤더니 50점이 나왔어요. 뭐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A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B 두 번째 경우는 A를 했더니 50점이 나왔는데 B를 했더니 90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아이가 공부 그릇이 되는데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뭐 단어를 외우거나 공식을 암기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노력을 안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아이는 공부 그릇은 되는데 공부머리는 되는데 본인이 노력이나 방법을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도와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A를 했더니 30점인데 B를 했더니 5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 거죠, 사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인지 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입시적인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이 아이를 계속 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하면서 학원을 바꾸고 문제지를 바꿔주고 과외를 붙인다 한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사교육 1시간 더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 0.1점을 올리는 그 정도밖에 사실은 변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결과 나온 아이한테는 너가 계속 문제집 풀고 학원을 더 가라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본인이 좀 더 잘하는 것에 그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럼 그 안에서의 어떤 성취감을 얻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개의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80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데요. 입시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거나 이따가도 지금 교육 입시 현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80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80점 이하의 입시적인 성과는 약간 올림픽 정신이라고 참여의 의의를 두는 거지 그 입시 경쟁에 그 장에 뛰어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뭔가 자기가 뛰는 그 필드를 바꿔야 되는 이 종목을 했더니 80점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부 이외에 다른 길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역시 너무 이론적이고 그게 현실하고 지금 맞느냐인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보내드린 대안이 이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시에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입시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국영수 중에 다 학원을 보내지 말고 국영수 중에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 그거를
뭐 국영수 전 과목을 학원에 보내고 아니면 특히 이제 많이 사교육 시킬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뭐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 학원을 더 보낸다, 뭐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 학원을 더 보낸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그 뭐 사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입시 전략을 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하수적인 전략이거든요. 못하는 걸 잘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되는. 아이가 뭐 국영수에서 다 90, 90, 90 이렇게 뭐 A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좋겠죠. 그 아이는 이제 공부 뭐 역량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계속 나름의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해주면 되는데 뭐 어떤 아이는 그 국어는 그 90점이 나왔는데 수학이 50점이 나왔다. 뭐 그러면 수학을 50점을 평균적으로 해서 뭐 80점까지 맞춰주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국어를 더 잘하게 해서 국어를 더 학원을 보내고 글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선행을 시켜서 잘하는 과목을 더 공부 역량이 부족한 애들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또 다른 영역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입시제도 특강 같은 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입시적으로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국영수 중에 시험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등급을 받는 과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수시 원서를 쓸 때거나 아니면 정시 지원을 할 때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국영수 중에 가중치를 주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면 합격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입시 전략에서도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전략으로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아이가 입시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해보면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공부 역량이 되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제 저출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대학을 가는 거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지금 새로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학을 보낸 제자들이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정규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일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직 일자리라 의미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한 10만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35만 4년제 대학 중에서 한 7만에서 10만이 유의미한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대학을 가도 그 나와서 돌고 돌아 비정규직으로 갈 가능성들이 사실 더 많은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한 뭐 10% 안에 드는 그 공부를 해야지 그게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입시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애들을 다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어차피 지금 수능 점수 없어도 대학을 가는 지금 시대인 거잖아요, 지금. 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제가 그 자주 좀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 휴대폰 사업을 왜 접었을까요? LG가 노력을 안 해서 신제품 개발을 뭐 덜해서 연구 개발을 뭐 덜해서 그런 걸까요? 이제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그 분야에서의 넘버원, 넘버2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애플하고 삼성만 살아남는 거지 뭐 3, 4등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 쪽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공부에서 뭐 지금 그 하위권인데 그걸 중위권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중위권 대학을 간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캐테고리나 그 영역에서의 넘버원, 넘버2 그 안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엄밀히 말하면 더 가혹한 현실은 상위 2%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계 미래 보고서 박영수 이분의 어떤 책을 보면 이런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 영역에서 최상위 2%만 수익을 내거나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98%는 진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최첨단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애플급의 아니면 테슬라급의 그런 회사, 구글급의 이런 회사들만 사실 살아남고 부를 창출하고 나머지는 회사들의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우리 사람들은 로봇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본소득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를 하면서 사회를 돌려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부적으로도 점점 이런 현실이 더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어설프게 문제지 잘 푸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지를 잘 푸는 공부를 하려면 상위 10% 레벨에 드는 그 정도면 입시를 승부를 보고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 한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지금 전 세계 교육적인 어떤 트렌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짧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지금 질문 하나 설명하는데도 공부 그릇이 작은 아이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은 뭐 강연을 듣게 하거나 뭐 책을 보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어떤 게 좋고 네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게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내재적 동기부여하고 외재적 동기부여. 외재적 동기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거잖아요.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못하면 때리고 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주고 땡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수준의 고도의 인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적 동기부여.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갖춰진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실패도 해보면서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실패하고 다시 반성하고 돌이키고 개선하고 이런 능력이 되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뭐 상위 레벨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 인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탁월하고 주변에서 자꾸 외재적 동기부여를 칭찬하고 뭐 이런 게 상 받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 발전하면서 쭉 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은 그런 탁월한 재능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온전한 내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주는 게 지금 우리 후반부터 시간이 되면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 인문학 지혜 독서거든요. 유대인식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인 거고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 산업사회 교육이 그런 쪽에 어떤 인문학 지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두어 있기보다 자꾸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해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재능을 찾아야 된다는 건 이런 약간 환상에 지금 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 공부 잘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믿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말한 인문학 지혜 독서 우리는 부모랑 같이 가정 중심으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뭐 성경이나 아니면 좋은 그 책을 통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는 그 교육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뭐냐면 강점 명령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되는 아이가 지금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주고 또 그거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